네,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이 지금까지 150여 개 발견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현재까지 대남 풍선이 발견된 곳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인데요. 앞으로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수현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지금 접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대남 풍선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 쪽으로 살포한 대남 풍선이 지금까지 150여 개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 전국 각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된 대남 풍선 가운데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연천과 서울 마포구 영등포, 구로, 충남 등지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하얀색 커다란 풍선에 쓰레기 등 오물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일부는 땅에 떨어지며 터져서 도로에 나뒹구는 모습도 있습니다. 2016년에 북한이 살포했던 대남 전단도 일부 공개했는데요. 일부 대남 전단은 차량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SNS상에는 화면을 날고 있는 풍선 모습이 쏙쏙 올라오고 있고 YTN에도 계속 관련 제보가 전해졌는데요. 합참은 대남 풍선에는 주로 오물이 들어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남 전단을 발견하면 곧바로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에 대해서 우리 군이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네, 합참은 북한이 어젯밤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합참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은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상에 낙하된 풍선은 군의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서 수거하고 있고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사전에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민 안전대책을 강구했다면서 현장 부대에서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어젯밤 대국민 안전문자 발송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살포될 거라고 위협했는데요.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정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우리 군의 훈련에 대해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도발을 했다고 밝혀 앞으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 위성 보유는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결과업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이 히스테리적 광기를 부리며 무력 시위로 정면 도전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실패한 다음 날인 어제 창립 6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원을 방문해서 위성 발사 예고에 맞선 한국군의 대응 훈련을 이렇게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괴뢰들은 정찰위성 발사가 도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라며 공격 편대군 비행과 타격 훈련을 벌여놓았다며 용서 못할 불장난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연결해서 북한의 대남 풍선 살포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내용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지금 난데없이 대대적으로 대남 풍선을 살포했고 지금 150여 개 정도로 지금 늘어났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있거든요. 그 예.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5월 10일 날 대북 전단 30만 장하고 K-팝 트로트 동영상이 저장된 USB 2,000개가 포함된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보냈거든요.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김강일 북한 국방청
부상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국방부 차관인데요. 이 사람이 5월 26일 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너절한 물건짝을 살포하고 삐라도 보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아마 오늘 어젯밤부터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점을 어젯밤으로 특정한 건 뭐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젯밤으로 이제 특정한 것은 아무래도 북한이 정찰위성 두 번째 발사에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이 좀 포함이 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불만을 한국 쪽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예. 150여 개 정도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네. 특징이 어떤 뭐 선전 문구 이런 종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오물이 지금 매달려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오물을 실어서 보내는 거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뭐 북한이 이제 오물 실어 보낸 것은 처음은 아니고요. 예. 2016년에도 풍선에 오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2018년도 사이에도 북한은 풍선을 보냈을 때 그 풍선에 오물들이 있었고 어떤 것은 자동차 위에 떨어져 가지고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아마 이렇게 삐라를 포함해 가지고 오물까지 보낸 것은 북한 스스로가 한국이 취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맞대응을 사실상 오물들을 좀 일부러 뭐 한국이 보낸 삐라 같은 것을 오물이라고 판단을 하고 북한 스스로는 정말로 분변 같은 것을 포함해서 오물을 한국에 포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뭐 접경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 경상도, 전라도 그러니까 뭐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네. 넓게 퍼지게 한 거는 좀 의도한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 스스로가 판단할 때는 전국에서 이걸 수거하는데 아마 많은 그 노력이 들 것이다라고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이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지금 사실상 이게 북서쪽, 그러니까 북동쪽, 북서쪽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예. 한국 쪽으로 이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에 터뜨리냐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타이머를 부착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경기나 강원도에는 이게 풍선을 날려보내서 짧은 시간을 줘가지고 풍선이 터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도나 저 밑에 있는 경상도나 이런 데까지 날아가는 것은 타이머를 좀 길게 해가지고 터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지역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는 이번에 이제 풍선이 전국 곳곳에 난데없이 날아드니까 좀 걱정되기도 하는 게 이거 나중에 테러에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남북한에는 이제 계속해서 삐라 보내고 USB 보내고 거기에 이제 1달러짜리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도 북쪽으로 보내고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여기 삐라도 보내고 또 오물 같은 것을 보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 말고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의 이 풍선의 기구죠. 그 기구가 대만 상공을 또는 미국의 본토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미국 전역을 이제 촬영하고 또 이제 미국이 이것을 격추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이 풍선 속에 오물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얼마든지 폭탄 같은 것을 넣어서 이것을 터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걸 가지고 테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한밤중에 재난 문자가 울려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너무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뭐 시간에 상관없이 재난 문자는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이걸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지금 내려온 것이 삐라하고 오물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제 다음에 보낼 때는 다른 것들이 이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경각심도 가지고 또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해서 그걸 열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기에 테러로 사용되는 물체가 그 속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보를 하고
또 이런 경보를 받은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군이나 경찰에 연락을 해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향후에도 이런 경보 절차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섣불리 접근하지 말고 신고하셔야 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리 군에서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제법을 위반한 거면 우리가 좀 대응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제 이게 국제법이 사실상 이제 국토라고 하는 것이 경제선이라고 하는 것이 영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해도 있고 영공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영토 상공을 영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영공에 여기에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실어서 보내면 이것은 이제 국제법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이 미국으로 날려보낸 그 이제 풍선 거기에도 그 촬영 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결국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이것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것은 이제 국제법이 위반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러면은 북한으로 오물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보낸 오물은 북한이 오물 국가다. 오물로 뒤덮여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북한이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속에다가 무슨 오물이나 폭탄을 절대로 보내면 안 되죠. 그렇겠죠. 한국은 예. 북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진실에 관한 내용 위주로 USB도 보내고 드라마도 보내고 K-팝도 보내고 또 전단지도 보내야지 여기에 북한에 보낼 때 무슨 뭐 오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150여 개 현재까지 그런데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성분이나 이런 것은 정밀 분석이 추후에 좀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위성 발사 실패 후에 이제 연설을 하는데 이거 정당한 건데 한국 군 대응 훈련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뭐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민감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네. 왜 어떻게 그러냐면 보십니까? 예. 네, 사실상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는데 북한이 사실상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는 당일날 새벽에 이게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중 정상회담도 하는데 이런 정찰위성 예고도 하고 그리고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섞어 쏘게한다고 이렇게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면 이건 주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권 국가로서의 한국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군은 사실상 그 공격 편대군 소위 말하는 F-35와 F-16을 동원해가지고 한 20대가 NFL, 그러니까 No Fly Line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왔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F-35는 스텔스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지 없이 북한의 어떤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거고요. F-16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요. 예. 이거는 순항 미사일인데 굉장히 정밀도가 높습니다. 사거리가 한 500k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대전에서 발사를 해도 주석궁을 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공격 편대군을 구성을 해서 NFL까지 비행을 한 이유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이 이런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고 봅니다. 네. 실장님 끝으로요. 이번에 발사할 때 엔진을 바꿔서 러시아 기술을 좀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도 스스로 1단계 엔진 결함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엔진 결함 때문에 재발사 시기가 좀 많이 늦춰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작년 11월 달에 발사해서 성공한 것은 백두산 엔진을 썼거든요. 그래서 백두산 엔진은 조금 이제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백두산 엔진은 계속해서 이제 시험 발사에 성공했던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예. 이번에 신형 발사체 엔진은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라고 하는 석유를 혼합해가지고 발사하는 거였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 한국의 나로우에서 사용한 건데,
여기에 지금 일단 추진체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경력을 볼 때 5월달 실패해서 작년에 5월달 실패해서 8월달에 발사하고 8월달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11월달에 발사했는데 이 주기가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 실패의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아마 한 3, 4개월 넘게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몇 달 걸리겠군요. 북한 관련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 중에 4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할 국무회의는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미리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4건에 대해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선구제하고 이후 공사 등이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앞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과 함께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4건 모두 야당의 단독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가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정부가 임시국무회의에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제2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면 이후 윤 대통령이 제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실제로 제2요구권을 행사한다면 법안 수로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다만 정부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이 된 최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서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지 않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이 어제 끝내 부결됐는데 여야 공방으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며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집권 여당의 몽리에 끌려다니는 일 없이 21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 구성만 되면 6월 중에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데요. 22대 국회에서 법리학권은 19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어제처럼 다시 재표결할 경우 제적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상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경찰 이첩 직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공수처 수사 내용을 부각하며 대통령의 거짓말을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오히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특검법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22대 의원들도 야당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걸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 100% 지원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이 설명도 좀 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라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즉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일부만 지원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연금 개혁을 띄웠던 이 대표가 이번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내들며 22대 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야당의 제안에 일단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해서 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슈가 불거졌을 때 윤재욱 당시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 추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등 지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나온 만큼 여당은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넘긴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러 차례 직접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후 공수처 수사는 이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긴 건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그런데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통화는 낮 12시 7분쯤 4분 5초가량 이루어졌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이첩 사실을 보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첫 통화가 끝난 뒤 30분 정도 지난 12시 43분,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13분 43초 정도 통화가 이루어지는 사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통화가 끝난 직후 50초 남짓 진행된 세 번째 통화까지 이날 통화는 1시간 사이 모두 3차례 18분 40초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해 8월 8일 아침 7시 55분에도 이 전 장관과 33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하루 뒤인 8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쯤 0288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고 168초 동안 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예정된 박 전 단장의 수사 브리핑은 취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인 이 전 장관과 통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전화통화 사실 자체가 특별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후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 의혹 전반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 조직의 중간 간부인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가 이르면 오늘 발표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를 맡은 수사팀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데 일각에서는 외부 시선을 고려해 유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어제 발표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었는데 어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인데요. 법무부는 지난 24일 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검찰 내부망에 공개했습니다. 먼저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4기 가운데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되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승진 인사는 가능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단행된 고위급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4자리가 모두 비게 됐는데 이런 빈자리를 얼른 채우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또 사법연수원 38기를 부장검사에, 39기를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것을 유보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38기는 부부장검사, 39기는 평검사인데 이들을 승진시키면 평검사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이번 인사에선 승진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말 인사를 발표해 대상자들이 다음 달 초 부임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사 발표는 이번 주 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제와 어제에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팀 유임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반부패 수사 2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위직이 교체된 데 이어 이들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팀까지 교체되면 수사 방향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데요. 향후 검찰 인사로 수사 결론이 바뀐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팀은 이번 인사에서 유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대 이탈표가 10표가량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위 세월에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여당 내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5명의 의원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범야권에서 최소 5명 이탈표가 나왔다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 부결이었고요. 지금 여야 모두 표 계산이 한창입니다.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국민의힘에서 찬성표 찍겠다고 커밍아웃한 5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분들은 다 찬성표 찍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이미 얻어먹을 욕은 다 얻어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저기서 입장을 바꾼다고 해서 어떤 뭐 실익이 있고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신을 지키는 차원에서 5명은 찬성표를 찍었다고 보고요. 예. 저는 그 국민의힘 내에서의 반란표가 5+알파라고 봅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 예.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예. 5+알파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저는 그러니까 무효표 4표까지 하면요. 한 뭐 10표 이상 뭐 이렇게 이탈표, 반란표가 나왔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커밍아웃한 5명 말고는 이제 이탈표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예. 그렇게 된 그 거기는 뭐 원내 지도부가
뭐 이렇게 사람들 다 할당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전화도 돌리고 표단속을 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저는 지난 토요일에 그 야당들의 장외 집회가 그게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 그 전날 그 원내 다수당이 저렇게 장외로 나가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거든요. 원내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의석수 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여의치 않으니까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하겠다 하는 게 이제까지의 장외투쟁 방식이었는데 원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제 의결을 시도하면서 장외 투쟁을 하면서 거기서는 대통령 탄핵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 방금 전에 자료 화면에서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범인은 대통령이다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끌어내리기 위한 3년은 기니까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한 것인지. 근데 장외 집회까지 떡 해버리니까요.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은 야, 이 사람들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위기의식을 더 느끼게끔 해갖고 이쪽 여권표를 좀 표단속을 오히려 그 장외 집회가 해줬다. 도와줬다. 네,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고요. 범여권, 범야권, 의석수와 함께 어제 나온 표결 결과를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해보면 이탈표가 어디에서 왔는지 좀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범여권이 115명이고 범야권이 179명입니다. 찬성이 179표니까 범야권 표가 결집됐다면 이제 숫자는 동일한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쪽 5명이 우리는 찬성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히고 진짜로 찬성을 찍었다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뭐 무효표, 내표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복잡한데 예. 실제로 이제 범야권에서는 예. 민주당의 한두 분, 개혁신당과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쪽에 한 두세 분 예.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말하자면 반대표 성향이 있지 않았겠냐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은 좀 애매했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아닌 무효표를 만들 수 있는 심리적인 예.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허은하 원내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개혁신당의 입장은 사실은 찬성 쪽이지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신의원 말한 것처럼 민주당의 거센 공격에 대한 어떤 양심적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는 기껏 우리가 그동안에 외쳤던 게 공수처법 만들자라고 했는데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 부정 아닌가 하는 양심의 소리에 기대는 낙선자들이 민주당 안에 한두 분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역으로 보면 저기 아예 자기가 표명한 5분 중에서도 사실은 주경호 원내대표의 또 여러 가지 설득당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예컨대 안철수 의원이나 김건태 의원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는 최재형 의원이나 유희동 의원이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 패턴상 안철수 의원이 또 다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바꿔서 절대 아니라고 하던데.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전히 인터뷰상에 양심을 얘기하는 부분은 내 양심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5개의 표들이 섞여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5명이 다 찬성을 한 것도 아니고 이쪽에 있는 부분도 민주당이 다 5명도 아니고 범야권 속에서는 그래서 개혁신당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민주당하고 바로 가기에는 조금 내키지 않은 분들은 무효표 쪽에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또 혹은 뭐 김건태 의원 정도는 아마 그쪽에 차라리 뭐 찬성을 하려고 했으나 무효표 쪽으로 좀 돌리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무효표 내표가 이렇게 엇갈리지 않았겠냐. 막 그런 이것도 뭐 우선 추측이니까요. 네. 어제 표결 결과 나오니까 이제 기자들이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달려가서 진짜 찍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랬는데 본인은 나는 찬성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거 무효표 나오는 게 매번 궁금하거든요. 가에다 점을 찍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무슨 심리예요? 이건 의도적 무효표죠. 의도적입니까? 의도적 무효표.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당론을 완전히 역행해갖고 당론과 반대, 당론이 찬성인데 반대를 찍는다든가 또 그 역이라든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뭐하고 사실상
이 나는 당론에 따르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찍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이쪽도 식의 저쪽도 내가 찍을 수 없다 이런 그렇죠. 건가요? 아, 그런 그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효표도 표심이군요. 네, 표심입니다. 예. 네. 두 분 다 야권에서도 지금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도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히려 야권 내에서 표가 이탈한 것, 야권 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좀 본질을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뒤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제 국회의원의 그 방탄 특권, 불체포 특권 같은 것을 행사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당 대표가 되어서 당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 과정. 지난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피해자들로서는 이 이재명 지도부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이 속셈이라는 것이 뻔한 것인데 거기에 뭐 흔쾌히 동조할 리가 없겠죠. 네, 야당에서도 뭐 이런 표심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최영도 의원의 분석인데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었을 거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 조금은 부담을 갖게 될까요? 아니면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바로 또 추진을 할까요? 글쎄요, 뭐 어쨌든 그 야당 전체가 제1호 법안으로 올리겠다라고 의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내대표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러자 저러자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22대 국회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걸 1호 법안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겁니다. 예컨대 민생 법안 중에 좀 더 상징적인 것을 1호 법안 하자라고 하는 주문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1호 법안이나 2호 법안이나 사실은 뭐 똑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1대 국회에서 17표 차이라면 22대 국회는 8표밖에 차이 안 나고 만약 뭐 본인이 매니페스테이션 물론 이제 그 중에 낙선자도 있습니다만은 5명의 찬성파가 있었다면 실제로 22대 국회에 들어오시는 분은 뭐 안철수 의원이나 유이동 의원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6개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이제 공수처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면 뭐 본인이 나서서 특검 발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의 말하면 여론조사상의 어떤 추이가 횡보를 계속하고 당이 지리멸렬할 경우에는 이탈표가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대표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표단 소개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좀 리더십에 좀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탄력을 좀 받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좀 이것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점 때문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에 아직까지도 이 여러 가지 소리 없는 반란. 지난번 그 추미애 국회의장 경선 추미애 후보를 사실상 낙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의지에 반하는 그런 수십 표가 나왔다라는 거 이번에도 또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외형상으로는 친명당으로 일색화돼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속을 뜯어보면 그게 아니구나. 뭐 그러면서 여전히 이 어떤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좀 저기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와서 좀 궁금한 건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들하고 뭐 데이트 날짜도 잡았다고 그러고 전화했는데 거의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다 그랬는데 박주민 의원 전화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역효과가 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런 거를 그냥 속된 말로 헛물켰다. 헛물켰다. 헛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 야당 의원이지만 비교적 그 합리적 그 평가를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당 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받는 분이었으면은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은 사실상 그 뭐 철험의 소속으로 그 강성 친명의 일원 아니었습니까? 그런 분이 설득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났을 것이다. 아까 장외 집회 비슷하게 예. 역효과가 났을 거라고 봅니다. 간략하게요. 22대 국회는 또 8명이잖아요. 네. 이탈표가 8명만 넘으면 통과될 수 있는 건데 8명도 표 단속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그거는 뭐 이렇게 딱 양당 간에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아마도 사안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사안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예.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고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개인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3차례 전화를 했다. 이 통화 기록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실로 수사의 방향이 옮겨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아니냐. 야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보다 최상병 특검이 훨씬 더 여권 입장에서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뭐 표단속을 세게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점도 3번 했다는 그 시점이 거의 같은 날에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일상적으로 말하자면 그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도 못하냐 하는 부분에 일반 보편적인 범주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죠. 격분할 수 있죠. 그러나 예.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그 바쁜 분이 하루에 3번 스토커도 아니고 장관한테 대통령께서 3번 호통을 치시면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의혹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호통도 처음에는 호통 친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호통도 못 치냐 말이 바뀐 상태인데 실제로 핵심은 뭡니까? 호통 너머가 있잖아요. 예. 호통을 쳐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이종섭 장관이 제가 한 것을 다시 불어들이고 혹은 박정훈 대령 자체를 그야말로 항명죄 사실은 상식 밖의 어떤 조치를 한 거잖아요. 저 부분 대령이 어떤 경과로 항명을 하게 됐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과잉 진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들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전화통화 자체가 문제가 되겠냐. 국무위원하고 대통령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인명사고에 대한 질책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곤 있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뭐 대선 캠프 시절에 그때 그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하고 그럽니다. 근데 뭐 전화했다라는 게 지금 마치 무슨 부당한 행정 작용을 한 것의 어떤 근거로서 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좀 논리 비약이다. 전화는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원래 이제 그런 스타일이에요, 대통령이. 어떤 문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예. 자주 전화합니다. 자주 전화하고 그 전에 통화했을 때 했던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마치 무슨 유죄다. 그리고 몰고 가려는 건 여러 번 한 것도 이례적인 건 아니다. 원래 이례적인 거 그렇다고 아닙니다. 보십니까? 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윤 대통령 스타일이 있어요. 또 그건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친 논리 공작으로 인한 논리 비약이라고 보고요. 아니 그러면 전화 내용이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 이종섭 장관 전화가 뭐 자동 녹음이 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종섭 장관 또는 이제 대통령 두 분의 기억 아니겠습니까? 뭐 별도로 녹음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두 분의 기억인데 일단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수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걸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 그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령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한다 한들 그게 나오겠는가 싶습니다. 예. 민감한 시점에서 이뤄진 통화기 때문에 여야 간에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통화를 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건 기본 전제는 그 이종섭 장관의 지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전제를 그 잘못된 것이라 인정이 됐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점을 이 부분은 쫙 배제하고 나머지 그냥 왜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했냐를 문제 제기한다면 이거는 그 중요한 논점을 벗어난 거죠.
탄핵 사유가 별거 아니에요. 위법하고 위헌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돼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하루에 막 3번씩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면서 밥 먹었냐? 점심 먹었니? 저녁 먹었니? 잘 자니? 그럽니까? 통상적으로 장관하고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지 저희 잘 알고 있어요. 설마 뭐 밥 먹었냐 이런 일상 대화를 했겠느냐 그 민감한 시점에 이런 네. 주장이거든요. 네. 사실은 뭐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준영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신 것은 왜 살아있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인양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에 대한 불효령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위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면은 당연한 걱정이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부분만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그 사안이 행안부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그렇게 3번씩 전화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것은 좀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는데 녹취나 녹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뭐 통화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위험 시기에 당부하는 말씀이셨다 하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이 범상적인 부분이 아니다. 또 때마침 또 뭐 중요한 것은 호주 대사를 보내는 부분도 물론 이제 거기에 국방 문제라든지 군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왜 그렇게 빨리 피해가면서 보냈느냐. 뭐 여러 가지가 물고 물리는 어떤 쟁론이 될 거라고 보고 과연 공수처 관할 안에서 저와 같은 대통령님과 대통령실 안보실이나 장관이 연관돼 있는 이 수사를 제대로 된 그 끝까지 추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라고 봅니다. 박정훈 전 단장 해임 통보 시점과 전후에서 그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많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럼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예. 해임 통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자면 이첩한 부분이 이제 뭐 무엇이 올 거냐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지만 그거 하나 자체가 왜 그렇게 격산돼서 항명죄라는 제목을 달게 됐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가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대통령이 전화해서 잘라라 마라 하는 수준이 맞냐 이런 부분이 권한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의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전화 기록은 나왔는데 녹취는 없는 거고 들은 사람은 그럼 이종섭 전 장관밖에 없는 거니까 네.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면은 이종섭 전 장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예. 예, 거의 뭐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않는 한 이종섭 전 장관의 기억, 진술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면 이제 이종섭 장관은 그게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마치 VIP가 경로했으면 유죄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가다가 이제 경로설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대통령도 사람인데 뭐 화도 못 내느냐 이렇게 되는 게 화냈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니겠죠. 화를 내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직권 이게 법상으로는 이제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려면 직권 남용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대통령 어머니의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뭔데 그 후자 해서는 안 되는 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 하나의 그 시나리오도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 추론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권남용으로 따라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냥 뭐 3번 전화한 거 이런 거 갖고 무슨 뭐 탄핵하고 직결을 시키잖아요. 이게 논리 궁핍, 논리 도약이에요 지금. 예. 어쨌든 그 논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수사가 이제 바탕이 돼야 될 텐데 공수처 수사가 이종섭 전 장관 또 대통령실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형님이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저 얘기는 우상호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상호 의원과 양문석 당선인 사이에 공방이 치열합니다. 양문석 당선인이 우상호 의원을 향해서 구태 정치하고 있다. 맛이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우상호 의원이 어떻게 반박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일부러 소연까지 가서 지원 유세까지 했던. 아, 그래요? 그때도 형님 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가서 도와줬던 사이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인연 자체가 별로 소중하지 않고 뭐 이렇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아예 몰랐던 사람이 했으면 차라리 저 사람 누구지? 뭐 이러면 되는데 네. 너무 잘 아는 후배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놀라웠죠. 네, 두 분이 원래 좀 친했나 봅니다. 형님 할 때는 언제고 네. 뭐 맛이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니까 우상호 의원도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좀 도가 지나치죠. 예. 좀 똑같은 얘기도 토론적 의미에서 용어를 가렸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옛날에 통영에 지원 유세도 가고 후원도 하러 갔거든요. 예. 양문석 제가 고향이 가깝기도 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한테도 아마 저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갈수록 양문석 네. 통역위원장이 지금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예. 더 날카로워져 왔다. 옛날에 우리 평론가로도 나왔었잖아요. 예. 방송할 때도 큰 소리 치고 그렇지만 인간적인 어떤 부분은 있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좀 당혹스럽게 생각한 것은 맛이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이는 아닌데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닌데 지원 유세도 갔던 예. 사이인데. 그러면 좀 아유 형님 너무 나가셨네요. 뭐 이런 정도 얘기까지는 웃으면서 예. 주고받을 수 있는데 예. 맛이 같다. 또 뭐 마치 586 기득권 전체를 거의 이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정도의 표현은 조금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너무 인생을 짧게 보고 양문석 그 당선인이 또 강성 지지층만 보다 보니까 저런 용어를 하게 됐다는 거 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당 혹은 야당 같은 당 안에서의 말하자면 그 선후배 정치인들까지 표현이 저 정도면 여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저런 정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격을 할 것이면 저런 분들이 표준이 됐을 때 22대 국회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안 봐도 비디오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토론 자체가 될 수 있는 왜 우상호 의원의 발언이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으로 저 사람 맛이 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선배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예. 없다 그렇게 봅니다.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경선에 이제 당심 50%를 반영해야 된다는 게 양문석 당선인의 이제 주장인데 아무래도 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뭐 호소일까요?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좀 어떻게 볼까?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이른바 권리당원의 그거를 강화시키자.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 국회의장 낙선의 충격파를 좀 그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 권리당원 그 개딸들 달래기 차원에서 저런 이제 회유책이랄까 뭐 당근을 저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 예. 그거는 뭐 민주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니까 제가 뭐 가타부터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자꾸만 저런 식으로 가면요. 국민의힘에게는 더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문석 지금 당선자는 80년대 학번이긴 하지만요. 지금 어떤 흐름에 속해 있냐면은 이 80년대 전대협 세대 운동권 그게 이제 90년대 한총련 세대로 이 운동권 내에 이제 민주당 운동권 주류 세력 내에 세대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90년대 한총련 세력의 흐름에 지금 그 같이 하고 있어요. 양문석 당선자는. 근데 그 훨씬 더 과격합니다. 훨씬 더 과격해요. 예. 그리고 뭐 더민주혁신회의 그다음에 개딸들 뭐 그게 이제 그 90년대 한총련 그 세력들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내쫓는다. 그러니까 저는 80년대 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뭐 양화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요. 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대체하고 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고 본인들은 그게 무슨 뭐 당원 숫자가 수백만 명 되니까 중도 표심까지 수렴하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한쪽 극으로 가는 거죠. 의정 활동이 좀 거칠어질 예, 거라고 거칠어지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쪽에는 좀 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근데 양문석 당선인이 지금 뭐 조사도 받아야 돼서요. 편법 대출 의혹 관련해서 이제 불러서 조사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원 이렇게 임기나 이런 게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 뭐 그 불법 대출을 받은 당사자는 딸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말하자면
공직선거법상에서도 문제가 되거든. 재산 신고에 예. 있어서 불성실 신고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본인은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성 발언을 내는 거 아닌가, 당에 더 기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예, 민주당 요즘에 내분 요인 중에 하나가 종부세 문제인데요. 지금 거의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하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나온 키워드라고 보세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저걸 들고 나왔는데 예. 고민정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우리 이제 김영주 의원도 과거 그 지역구에서 예. 의원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종부세를 적용받는 아파트 세대 수가 꽤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득표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저것과 관련된 민원성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예.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하게 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근데 뭐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닌 게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그 신호탄을 쏜 게 박찬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 상당히 이렇게 유연해지는구나.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거칠고 뭐 이런 굉장히 과격한 부동산 정책으로 망쳐놓더니 이제는 상당히 유연해지고 뭐 하는구나. 이건 이제 국민의힘이 좀 긴장해야 될 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우리 종부세 이거 안 바꾸고는 대선 못 치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고요. 지금 의원들 차원의 이런저런 얘기들이지만 이재명 대표 속내에도 종부세에 대해서 좀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는 쪽이라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 문제를 이대로 가져가면 사실 이번에 어렵게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윤 정부의 도움으로 총선에서 이겼습니다만은 예. 수도권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뭐 동작이라든지 마포라든지 마용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통적으로 도봉구에서조차도 뒤집어졌잖아요. 물론 뭐 우리 후보를 공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짐이 이상하거든. 도봉구가 뒤집어지는데 강북구 안 뒤집어지라는 법이 있습니까? 노원구 마찬가지죠. 실제로 종부세는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내가 살고 있지만 어쨌든 외국도 보면 내가 살 때 5억에서 사고 팔 때 15억이면 그 시세 차익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벌이가 늘어나지 않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리하게 계속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예. 제가 지난 대선 때 정세균 총리하고도 얘기 나눈 부분이 그런 부분이 다 동의하에 왔던 부분인데 예. 그렇다고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디자인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서민에 포커싱된 중산층이 아닌 그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있어 왔거든요. 여러 가지 땜질식을 했어도 백약이 무효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문정부가 몰락하는데도 일조했다라면 굳이 그것을 우리 전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성 지지층 반발 없을까요? 강성 지지층 반발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나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설득해야 됩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저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경영학도예요. 회계사니까 너무 잘한다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이었다면 당장 폐지를 주장했을 정도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만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계기에 저걸 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더 지는 계기가 된다고 봐야죠. 어쨌든 민주당이 공식화하면 국민의힘은 뭐 반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주제어 보겠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 오늘 퇴임합니다. 퇴임하면서 팬덤에 대한 얘기를 또 남겼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all or nothing이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의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좋은 국민들이 말씀. 원합니다. 팬덤이 건강한 팬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 노사모 같은 팬덤은 황금 저금통을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자금을 십시일반 동전을 가지고 모아서 도와드린다든가 이렇게 지원했지만
막상 노무현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당신들이 이제부터 뭐 하죠?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서 부분들이 첫마디 한마디 노짱 감독 감시하겠다. 그게 건강한 팬덤 아닐까요? 네, 김진표 의장 오늘 임기의 마침표가 찍힙니다. 그간의 소회를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팬덤 문화, 이제 좀 건강한 팬덤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고요. All or nothing, 이거 말고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자. 그런데 여당이 오히려 all or nothing 아니냐 이런 비판도 좀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김진표 의장이 뭐 저렇게 좀 중립적인 말씀을 하시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또 아무래도 본인 출신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 쪽이 좀 기울어지는 거, 그건 뭐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그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한 몇 달 후면요,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래도 그 김진표 국회의장처럼 강성 팬덤에 의한 극단 정치를 경계하고 또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신임 우원식 국회의장 예정자가 과연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을 보일 것인지, 추미애 후보와의 그 경쟁에서 보여준 모습 보면요, 확실한 당파성을 고수하겠다. 뭐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 같은 국회의장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또 볼 수 있을지. 우원식 후보에게요. 그게 퀘스천 마크라고 봅니다. 21대 국회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어제도 지금 민생 법안들 중요한 거 많았는데 다 폐기돼가지고 그것도 비판도 많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제 강성 팬덤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자동 폐기된 법안이 16,000여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3년을 곱하기 4년을 365일 해도 1,400여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3건의 법안을 내는 것도 비상식적인 거고, 그 법안의 70% 가까이가 그냥 폐기되는 것도 강성 팬덤의 몇 가지 쟁점에 싸움하다가 중요한 민생 법안을 놓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두 분이 뭐 시청자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정치 구단이시니까 21대 국회에 굳이 뭐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는지 얘기 듣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뭐 최악의 국회라고 다들 얘기하니까요. 뭐 60점 미치죠. 낙제점이죠. 너무 많은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를 못했고. 그런데 22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가 이제 21대였는데 또 신기록 갱신할 가능성이 60보다 낮아집니까? 그 위험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뭐 저도 비슷합니다. 55점 정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실제로 22대 국회를 생각하면 21대 국회를 65점 줘야 될 판이 아닌가. 미리 22대 국회가 55점 정도 되려고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너무 호평을 하시는 건 아니지. 두 분의 기대가 틀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의 끝자락 계절의 시계가 점점 더 여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로 바깥에서는 날씨가 벌써 조금 더운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 도심 속 계곡을 찾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흐르는 계곡물을 보고 있다 보면 금세 더위가 식는 기분인데요. 그래서 오전부터 이곳에는 많은 시민들도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 강릉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바깥에 계시다면 이렇게 그늘을 찾아서 휴식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볕이 어제보다 다소 강하겠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치솟는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 덥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0도에 가까운 여름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릉 30도, 포항 28도 등 어제는 낮에도 선선했던 동해안에서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환절기인 만큼 연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함이 감돌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간밤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이 접경지 일대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 등을 급파해 수거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남 풍선이 떨어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네, 경기 파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있는 현장에서 조금 전까지 대남 풍선 수거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바로 앞에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 농막 앞이라 아찔한 상황이 빚어질 뻔했는데요. 불과 조금 전까지 군 당국이 폭발물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군은 오물과 쓰레기로 확인하고 풍선 잔해를 수거해갔습니다. 이렇게 접경 지역인 파주 일대에서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 대남 풍선은 모두 9개입니다. 곳곳에서 풍선이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간밤 북한이 대남 풍선을 살포하면서 동두천과 연천 등을 비롯한 경기도 접경지대에서 풍선을 봤다는 153건의 관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남과 수원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대남 풍선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기 남부경찰에도 신고 78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살포한 대남 풍선 어느 정도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있는 경기 북부를 비롯한 접경 지역과 서울 일대 그리고 한참 미친 영호남 지역에서도 대남 풍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 YTN으로도 제보가 쏙쏙 들어오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 쪽에 살포한 대남 풍선은 지금까지 모두 150여 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참이 공개한 사진 등을 보면 하얀색 커다란 풍선 아래 쓰레기나 오물이 달린 형태인데요. 화생방 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출동시켜 풍선을 수거한 뒤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이처럼 대남 전단 살포에 나섰을 때는 차량 파손 등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상한 풍선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에 강력한 경고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규탄하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경찰 등 유관기관 그리고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해 국민 안전 대책을 세우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파주시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어제 자정 무렵 경기도와 수도권 일부 지역에 북한 대남 풍선이 뿌려졌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공습 위기 경보를 알리는 문구에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한밤중 많은 시민이 불안을 겪어야 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식별됐다는 재난 문자가 경기도와 수도권 일대에 발송된 건 어젯밤 11시 34분쯤. 영문으로 공습 위기 경보를 뜻하는 문구와 함께 요란한 경보음까지 울리면서 한밤중 많은 시민이 밤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군 당국이 처음 관련 내용을 공지한 뒤 30분 가까이 지나서야 그것도 국가적 위급 상황일 때 발송되는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건데 경찰과 소방은 물론 YTN에도 내용이 사실인지 대피해야 하는지 문의가 빗발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경위를 따져봤습니다. 발송 주체인 경기도 민방위 통제소는 YTN 취재진에게 군 당국이 강하게 요청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화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군부대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특히 발송 당시 비행체의 정체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위급재난 문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에도 내용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걸 대단할지가 모르잖아요. 재난 문자를 보낼 때 위급으로 보내게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1년 전인 지난해 5월 31일 서울시가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를 잘못 발령하면서 출근길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오발령 사태는 아니었지만 시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방당국에서는 북한이 보낸 대남 풍선의 내용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 재난 문자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습 위기 경보라는 문구까지 들어간 문자가 발송됐다는 점에서
주민 불안감을 고려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물론 국방당국이나 이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정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 국방당국의 논리이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공습 위기경보라고 하는 것이 문구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국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도 한밤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좀 더 그 객관적인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순서다. 이런 점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 7일 조합원 2만 8천여 명의 단체 연차 사용과 24시간 농성으로 총파업까지의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오늘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인데요. 일단 총파업에 앞서 다음 달 7일 조합원 28,400명에게 연차 사용 파업 지침 1호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조는 회사가 임금 교섭과 관련해 아무런 안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조의 주장은 무시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그동안 올해 임금 인상 그리고 휴가제도 개선과 함께 사측 중심의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와의 협상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런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았고 지난 3월 임금 교섭도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합법적인 노동승인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문화행사 형식의 단체 행동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시 사측과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지만 어제 교섭도 끝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파업 선언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전삼노는 특히 노조가 요구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같은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형식을 취하며 사측이 교섭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일단 총파업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후의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생산 차질도 우려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조합원 대부분은 반도체 부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삼노의 조합원이 2만 8천 명 정도인데요. 반도체 부문 직원 7만 5천여 명 가운데 많게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이 조합원인 셈입니다. 당장 다음 달 7일 연차 사용에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생산의 일부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는 또 사실상 총파업도 예고했는데요. 총파업까지 가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이라며 이후에도 파업 이후 3호 지침이 계속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점이라는 겁니다. 삼성은 생성형 AI 반도체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인 HBM 4세대와 5세대 품질 검증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또 업계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도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가 업계 1위 탈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부문장으로 위촉하는 원포인트 인사도 이뤄졌는데 이번엔 노사 갈등까지 덮친 셈입니다. 노조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사측은 일단 파업 선언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산율, 연초 효과라는 말도 무색하게 잇따라 역대 최저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이 나왔는데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이 3월 출생아 수가 역대 3월로는 처음 2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3월 출생아 수가 19,669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549명, 7.3%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18달째 1년 전 대비 역대 최소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6명 감소했습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2020년만 해도 0.91명이었는데 2016년 1분기 이후 9년째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진 가운데 서울은 0.59명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남은 3개 분기 모두 출산율이 1년 전 대비 0.06명씩 떨어진다면 0.68명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코로나로 미뤘던 혼인이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다소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일수가 줄면서 3월 혼인 건수는 17,198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92건, 5.5% 줄면서 2달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3월 사망자는 31,160명으로 7.6% 늘었습니다. 3월 기준 역대 두 번째, 코로나 기간인 2022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입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3월 인구는 11,491명 자연 감소해 53개월째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올해 청소년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년 새 0.3%포인트 줄어든 15.1%로 오는 2060년에는 10%도 채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 청소년 통계를 통해서 올해 9세에서 24세 청소년 인구는 782만 4천 명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1984년 당시 전체 인구의 34.9%를 차지했던 청소년 인구가 오는 2060년에는 411만 8천 명까지 줄어서 비중 역시 9.7%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오늘로 100일째에 접어들면서 진료 차질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간호사 무급휴직 등 비용 절감을 위한 비상 경영에 들어갔지만 이 상황이 더 길어지면 병원 존폐까지 걱정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서는 수술과 진료가 한때 평소의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50% 수준을 회복한 곳이 많지만 줄어든 수술과 진료만큼 병원 수익은 급감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하루 평균 10억 원 안팎의 적자가 나는 수준. 병원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해 병실을 통합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병원을 지키는 간호사들도 유탄을 맞아 무급 휴가나 휴직에 내몰리는 상황. 충남대병원은 최근 간호사들에게 일주일의 절반이 넘는 주 4일 무급 휴가를 권고했습니다. 이 같은 비상 경영에도 점점 커지는 적자 규모에 직원들 급여마저 걱정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가지고 있던 유보금도 상당히 많이 바닥을 드러냈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자를 또 감당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들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해 수술 횟수를 유지하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한 병원의 존폐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의료계의 우려입니다. 지금 대학병원들은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급휴가 병동 통폐합에 모든 사업까지 지원 중단한 채 버텨왔지만 이미 한계치를 넘었어요. 직원들 월급은 고사하고 많은 병원들이 줄줄이 구조조정 아니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를 지켜왔던 병원 자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처럼 병원들도 존폐의 기로에 서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와는 차이를 두겠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전공의들이 집단에 밀려 개인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피해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31일 각 대학의 입시 모집 요강 발표에 따라 내년엔 올해보다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의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며 의료개혁 초석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집단 행동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수사 의뢰했다며
경찰은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듣지 말 것과 휴학계를 쓰도록 강요했다는 등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개개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건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정작 이들에게 약속한 파견 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하자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들을 대신 투입했습니다. 수술 등 필수적인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 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공보의와 군의관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에게 약속한 특별 지원 활동 수당과 출장비 등 파견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주 지급했어야 할 4월 파견 수당은 18억 8천만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0% 수준인 7억 8천만 원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넘는 공보의와 군의관은 일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공보의들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파견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에서 일하다 도심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옮겨온 터라 숙식을 모두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 지급이 지연되면서 온전히 진료에만 신경 쓸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겁니다. 임금체불이 이렇게 정부 쪽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화가 났죠. 무조건 급한 대로 쓰고 어쨌든 빨리 부려먹기 좋은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나. 실비 계좌에 넣었던 예비 비용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를 해가지고 좀 부족한 생활비에 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서 예비비를 통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면서 일부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모두 지급될 거라고 덧붙였는데 정부는 지난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 투입한 상황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에서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3년간 공공주택 4천여 호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전화 연결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결해서 추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들이 듣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 같은데요. 아이를 낳으면 혜택이 더 커진다고요? 네, 아이를 낳으면 최대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늘고 넓은 평형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을 낳으면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싸게 살 수 있고 셋 이상 낳으면 20%나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오 시장은 출산 기피 이유 1위가 주거비용이었는데 단기 전세주택 입주 가구들의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은 물론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들보다도 높았다면서 젊은 부부들의 주거 안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 문제로 출산이 고민되는 건 중산층도 마찬가지인 만큼 단기 전세주택 소득 기준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80에서 200%까지로 확대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소득 기준을 20%포인트씩 높여서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낮춥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국토부 승인 사항인데요.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와 원활하게 협의 중이라면서 7월까지는 확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오전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인제부대 수사전담팀을 파견해서 참고인 조사를 합니다. 수사전담팀은 군인범죄전담팀과 의료사고 전담수사 요원 등 10여 명으로 이루어졌고 핵심 조사 대상은 숨진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동료 5명입니다. 수사팀은 현장 검증과 함께 사고 당시에 진행된 군기 훈련 과정을 살펴보고 숨진 훈련병의 당시 건강 상태를 보고받은 뒤 간부들이 한 조처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마약까지 국내에 유통해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범죄 집단 조직과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총책 30대 여성 A씨 등 27명을 검거해서 17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서 현금 인출책과 카드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수사기관인 척하는 수법으로 81명에게서 11억 원 정도를 받아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500여 대를 중계기로 사용해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해 보이스피싱에 활용했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김호중 씨 대신 허위로 자수를 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후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이 커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아닙니까? 네. 경찰이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총 3대를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까지도 이 해당 휴대폰에 대한 비밀번호를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를 풀 수 없다면 사고 직후에 통화 상대방이었던 그 매니저의 이 자동 통화 녹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위 자수했던 그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요. 포렌직을 돌려보니까 자동 녹음 기능 때문에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와 허위 자수했던 그 매니저 간의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호중 씨가 내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나 대신 자수해달라고 정확하게 지시한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경찰은 그간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때의 범죄 사실은 범인 도피 방조 정도의 혐의를 받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범인 도피 교사죄를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용어는 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매니저 바꿔치기, 그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게 소속사 대표가 내가 지시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통화 내용이 맞다면 김호중 씨가 이제 해달라. 바꿔치기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범인 도피 방조에서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교사와 방조 많이 우리가 들어봤지만 또 정확한 의미를 좀 아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조라는 건요. 내가 시키진 않았어도 그 매니저가 스스로 나 대신 정말 자신이 스스로 우러나서 제가 대신 허위 자수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다짐해서 실행을 했고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때 방조만 했을 때 성립하는 죄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허위 자수했던 그 매니저 형량의 감경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본범보다도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녹음 파일에서 나온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자수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걸 두고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허위 자수했던 사람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할 의지가 없었는데 그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해서 마음먹게 하고 실제 행동을 시키는 것, 그것이 교사죄인데요. 교사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범행을 실시한 그 매니저와 동일한 형을 받게 되고요. 형량에서는 실제 실행한 사람보다도 더 높게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몇 년 정도 나와요? 범인 도피 교사죄 같은 경우에 범인 도피와 동일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형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좀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매니저가 같은 옷을 입고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그 맥락에 대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는 다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석 대 중에 일부만 알렸다 그러니까 한 대만 뭐 알려준 건지 아니면 한 대도 다 알려주지 않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비밀번호 푸는 거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 실질심사 때도 판사가 꾸짖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고 해놓고 왜 비밀번호를 협조하지 않느냐라고 판사가 물었고요. 그때 당시에 김호중 씨의 말은 이 부분은 내 사생활이 들어가 있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내가 비밀번호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론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자 이제 김호중 씨가 비밀번호를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말씀 주신 대로 그마저도 전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의 일부만을 협조함으로써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에 난항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중 씨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알릴 수 없는 그런 또 뭐 내막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이런 비밀번호 알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범인 도피 교사 부분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 뭐 방도 정도 모르더라도 다 소속사에서 알아서 한 거지 가수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시킨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음주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음주 양, 경찰이 보고 있는 음주의 양과 김호중 씨가 인정하고 있는 당시에 내가 마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음주 양이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소속사 직원이나 소사 대표와 소통했던 내용이 그 핸드폰에 고스란히 있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예. 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김호중 씨가 본건 범죄 말고 다른 어떠한 범죄의 여죄가 될 만한 것들이 혹시 휴대전화에 있어서 그렇군요.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면요. 전부 다 일단 복원을 한 다음에 그 증거 중에 어떤 것이 영장기재 범죄 사실 증거인지를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혹시나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면 여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김호중 씨가 지금 이제 구속 수사 받고 있고 어제 첫 번째 이제 구속 중에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아무래도 음주량 특정하는 데 좀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영장에 이제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위험운전치상죄만 있을 뿐이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도교법상의 음주운전죄가 성립을 하려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적용되는 조항도 달라지고요,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음주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격자 진술이나 또 당시의 동석자 진술로 확인하고 있는 음주량과 김호중 씨의 주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 양, 음주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추궁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에 누구와 함께 있었나 이 부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개그맨 정찬호 씨, 래퍼 길 씨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뭐 같이 있었던 게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당시 정황에 대한 좀 조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김호중 씨가 그간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이제 영장 실질 즈음해서 이제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이 동석했던 개그맨과 또 정찬호 씨, 뭐 길 씨를 소환했던 이유도 뭐 음주운전 관련해서 정확한 이 음주 당시의 상황이랄지 술을 마셨는지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우연치 않게 정찬호 씨와 길 씨와 함께 자리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예.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소환해서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정찬호 씨는 뭐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크린 골프는 같이 쳤는데 네. 이제 같이 뭐 술자리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날 같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고 좀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는데 그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당시에 뭐 김호중 씨가 얼마나 마셨냐, 어떻게 귀가했냐 뭐 이런 거를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또 뭐 방조 혐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차를 얻어 탔는데 그 예. 운전자가 음주운전했을 경우에 동승자가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 그러냐. 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이걸 묵인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분을 좀 제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을
성립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 뭐 정찬우 씨나 길 씨나 특히 정찬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식사 전에 파했다고 하고요. 예. 또 길 씨 같은 경우에도 음주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음주 운전에는 전혀 가담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고 경찰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방조혐의는 보통 그 차에 안 타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 끝까지 음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 예. 하려고 하는 사실을 봤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 차를 제공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음주운전 방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인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면. 네, 네. 예. 지금 김호중 씨 음주량은 계속 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김호중 씨 경찰서 진술하고 또 주변인들 진술이 많이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네.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김호중 씨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나는 뭐 사고 당일에 이 폭탄주 한두 잔 정도 마셨고 또 소주를 한 3-4잔 정도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사실 김호중 씨에게 추궁하기 전에 이미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 종업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 씨가 못해도 소주 한 3-4병 정도는 마셨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폭탄주 한두 잔이다라는 진술, 그리고 주변에서는 못해도 소주 서너 병이다. 네. 차이가 커서 이거 처벌 차이도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왜 이렇게 진술하느냐. 예.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예.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0.03% 이상이었다라는 점이 분명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건 당시에 좀 마신 수량을 줄이고 싶을 거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를 통해서 정확한 음주량을 좀 수사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호중 씨 논란이 커진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연을 강행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 지금 뭐 상황을 보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5억 원이 넘는 선수금을 공연 전에 이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좀 컸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영장실질심사 전날까지 공연에 참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 세무사가 이 생각엔터테인먼트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봤더니 2023년도에 이미 그 공연을 통해서 얻을 수익금 중에 한 125억 상당을 선수금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연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고스란히 빚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공연을 강행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이 선수금 부분이 빚으로 채무로 잡히지 않는 데다가 위약금 같은 경우에 보통 계약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추가 부채로 잡혔을 때 이 소속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 실질심사 전날까지 공연을 감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소속사 뭐 대표, 본부장 다 구속된 상태고 지금은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뭐 관련 파장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도주한 피의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복궁 담장에 낙서 지시한 이 팀장, 이 사건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조사받던 중에 도망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팀장이 결국에는 그 미성년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지목이 됐고 이제 최근에 잡혔는데요. 그런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휴식 시간을 요청을 했고 담배 한 대 좀 피우겠다라고 하면서 휴식 시간 요청했는데 예. 그 틈을 타서 도주를 해버렸고요. 도주한 지 2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도망갈 생각을 했나 참 황당한 일이긴 한데 네. 구속된 피의자가 수갑도 안 차고 담배 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수갑 사용에도요, 다 예. 규칙과 해당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의자란 용어 자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할 때는요, 뭐 수갑이나 포승줄을 해제한 채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 실제 국가권익위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채운 채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요. 또 경찰의 이 수갑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조사 시에는 뭐 자해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예.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이 수갑이나 또 이런 포승줄을 해제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잠깐 휴식 시간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게 조사를 받던 영상 녹화실의 경우에는 예.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미 예. 푸른 포승줄을 잠깐 휴식한다고 해서 다시 묶거나 하진 않고요. 그렇군요. 다만 이 휴식할 때 반드시 이제 수사관들을 붙여서 도망하거나 혹은 자해하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흡연도 원래 할 수 있어요? 요청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네, 있군요. 네.
특히나 예. 이렇게 피해자가 혐의를 좀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최대한 라포를 형성해서 자백 진술을 좀 이끌어낼 필요도 있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그럼 또 커피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흡연을 원할 경우 이게 하게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또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망간 강큰 피의자가 잘못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한 뭐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든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 수사 중에 도망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 경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사실 도주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도 2명이나 붙어서 흡연 장면을 계속 이제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도망간 거죠? 네, 예. 그 사이에 잠깐 이제 틈을 타서 도망간 것 같은데 해당 지침을 과연 이 경찰이 어겼는가 이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다라는 판단 기준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한번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시간 만에 붙잡혀서 다행인데 도망가 보려다가 지금 혐의가 엄청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경찰에서는 이 부분도 도주죄라고 있습니다. 예. 형법 145조를 보시면 도주한 자에 대해서 추가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해당 강모 씨에 대해서 도주죄도 추가로 해서 혐의로 해서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혐의도 부인하고 있고 낙서 지시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트 홍보하려고 이런 무리한 짓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트 그 안에 뭐 성착취물도 있었다고 그러고 형량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 혐의들이 지금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모 씨라는 분이 단순히 지금 경복궁에 낙서만 지시한 게 아니라 예. 해당 사이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죄가 성립이 되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성착취물 자체를 판매 또 제공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게시하는 행동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실제 형량을 좀 살펴보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최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혐의까지도 경찰은 적용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일단 경복궁 낙서 복구 비용 지금 보니까 1억이 넘게 나왔어요. 1억 5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거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복구 비용 청구한다는 건데 이게 낙서 범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낙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낙서를 지시했다라는 혐의가 인정되면요 공동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강모 씨가 내가 지시한 적 없다라고 부인하더라도 이미 실행했던 사람이 강모 씨로부터 지시받았다, 월급 1,000만 원을 제한받았다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형사사건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 공동 불법 책임이 인정이 된다면 이 강모 씨에게도 배상 책임 지울 수 있습니다. 도주죄까지 추가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까마귀 한 쌍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제보가 잇따라 들어왔습니다. 통상 봄부터 초여름까지가 까마귀 번식기인데요. 이 시기에 공격성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전봇대에 올라가 있는 까마귀 한 쌍. 한 마리가 갑자기 날개를 펴더니 사람들에게 위협하듯 코앞까지 다가갑니다. 이번에는 남성 한 명에게 날아간 뒤 머리를 정통으로 공격하고 도망갑니다. 남성은 놀란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까마귀는 벌써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 잠시 뒤엔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 뒤통수를 쪼았는데 모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까마귀 습격입니다. 최근 들어 까마귀의 공격이 있었던 거리입니다. 지금은 까마귀가 저렇게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매일 지나는 사람들에겐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려도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이 무서울 것 같고 까마귀가 지나가는데 사람을 치는 것 자체가 뭔가 위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공격스러울 것 같아요. 까마귀를 없애준다거나 하는 처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까마귀들이 점점 더 도심에 몰려들고 있다는 겁니다. 도심 공원 등에서 먹이를 구하기 쉽고 빌딩 이곳저곳에 둥지를 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까마귀의 개체수가 10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도 있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원과 평택 등에서도 까마귀 수백 마리가 떼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까마귀의 공격성은 번식기 때 더 강해지는데 통상 봄과 여름 사이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릅니다.
즉 중지가 있거나 새끼가 있거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여기 오지 마라. 즉 내가 여기 지키고 있으니까 당신은 좀 멀리 가라. 회피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관할 구청 등에서 나와 까마귀 둥지를 치워 없앤다면 사람에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거기가 특정 영역이고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주변에다가 여기쯤에서는 까마귀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회를 하라고 하면서 우회로를 표시하거나. 전문가들은 까마귀 공격을 당할 경우 흥분시키지 말고 일단 피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조언합니다. 까마귀가 자연에서 터전을 잃고 도시로 날아온 거란 지적도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일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도심에 등장한 탱크가 보이실 겁니다. 바로 라파에서 작전 중인 이스라엘 측의 탱크입니다. 이스라엘군 탱크가 라파 한복판에 진입을 한 건 처음이라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26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라파를 공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촌 공습으로 최소 45명이 숨졌습니다. 라파는 가자 지구의 최남단 도시로 이스라엘이 지난해 10월 가자의 중심 도시 가자시티 주민들 110만 명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린 뒤 난민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라파에서 시가전이 벌어질 경우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라파를 향한 지상전을 본격화한 겁니다. 이곳에 피난민 100만 명 가까이는 다시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اللي ما نمناش القذف والدبابات والطيارات رحنا شردنا عند جارنا عشان نحن في خيمه صار 12 من النهار يطلع ولو ان صوره الجامع تاع طيبه على طول بس احنا شردين عليه لو انهم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라파를 공격하자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라파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는 이스라엘이 지금껏 전쟁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확실한 전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마스 가자 사령부의 넘버1, 넘버2인 야히야 시나르와 무함마드 다이프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둘 다를 제거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리수를 두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라파를 장악하게 되면 이 하마스는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 이 역시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도 하마스가 존재하고 만약에 하마스가 사라지더라도 다른 조직의 확대나 출몰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일단락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한 중동의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소모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악의 순환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스스로가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질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네네네. 예,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두 국가, 흔히들 신문에서 말하는 투 스테이트로 가야지만이. 네, 이번 라파 공습 희생자 소식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비극적인 실수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이 라파 시가전 강행은 고집하고 있습니다. 실수라는 말이 무색하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라파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아직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은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경계한 대규모 지상작전은 아직 없었다며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방침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라파 중심지에 이스라엘 탱크가 들어갔다는 보도에 대해 백악관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작전을 펴는 건 주로 라파 외곽이라며 설사 탱크 한 대가 중심지에 진입했다고 해도 미국이 우려한 대규모 지상작전은 아니라고 두둔했습니다. One tank, one armored vehicle does not constitute a major ground operation.
a major ground operation is, thousands and thousands of troops moving in a maneuvered, concentrated, coordinated way. 지난 주말 45명이 목숨을 잃은 라파 난민촌 폭격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비극적이라는 단어로는 묘사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넘은 건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이 우려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편 건 아니어서 선을 넘진 않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airstrike. It's not a major ground operation. It's different. Now again, we're not taking anything at face value either. We're not on the ground. 유엔 안보리에서는 라파 문제를 논의하는 긴급 비공개 회의가 개최됐지만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비상임 이사국인 알제리는 라파에서의 살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갑자기 펑 하더니 휘뿌연 연기와 함께 건물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겨나갑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인데요. 오하이오주 마호닌 카운티의 한 건물이 천연가스 폭발로 완전히 건물이 무너지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에 은행과 다른 상점들도 있는 이 건물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켰고요. 인근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시꺼먼 연기가 기둥처럼 치솟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에서 군용기가 추락한 건데요. 현지 시간 28일 오후 2시쯤 뉴멕시코 엘버커키 국제공항 근처에서 군용기가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기체에 타고 있던 조종사 1명은 탈출했지만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커틀랜드 공군기지가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쿵 하고 검은색 SUV 한 대가 달려와서 길가에 서 있는 환경미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좀 놀라는 모습도 얼핏 볼 수가 있고요. 환경미화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서 이 사고를 낸 SUV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사고가 난 건지 좀 물어보려고 다가간 거겠죠. 그런데 이 SUV 운전자가 슬금슬금 차를 움직이더니 상대 운전자를 이렇게 매달고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아주 위험한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본 다른 차량이 위급한 상황인 걸 인지하고 쫓아갔는데요. 이 쫓아간 사람 30대 시민 정민수 씨입니다. 사고를 낸 SUV 차량은 그렇게 사람을 매단 채 계속 달렸고요. 매달려 있던 상대 운전자는 버티지 못하고 땅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출발해 9km 가까이 도주한 SUV 차량 운전자는 인천 논현동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나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한 여성이 사무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문을 닫는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갑자기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문을 벌컥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쫓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문은 닫히게 됩니다.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이며 돌아가지 않고 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는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겠다는 사람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 충남 천안서북경찰서가 이렇게 만취 상태에서 출근길 여성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간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6월을 앞두고 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6도로 햇볕 아래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더운데요. 이곳 도심 속 계곡에서는 더위가 잠시 쉬어가는 듯합니다. 이 습도가 낮아서 나무그늘 아래에서는 더위가 느껴지지 않고요. 또 시원한 계곡물도 시원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7도, 강릉과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동안 바깥에 계신다면 이렇게 그늘을 찾아서 더위를 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늘이 참 예쁩니다. 다만 맑고 파란 하늘 아래 어제보다 햇볕은 더욱 강해졌는데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치솟는 만큼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30도, 포항 28도 등 어제 선선했던 동해안에서도 오늘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여름 더위는 여전하겠고요. 모레는 제주도에, 주말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환절기인 만큼 연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덥더라도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함이 감돌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30분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